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스입니다. 금일은 세계 경제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진입하면서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화폐를 대량으로 복사하면서 풀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관점이 아니라 앞으로의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요. 단 한 편만 가지고 저의 생각을 읽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방송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이 부분은 천천히 이해하시면서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고 이 과정이 지금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뭐 갑자기 내일 돼서 벌어진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이 하반기에는 전조 증상들이 나온다고 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24년도부터 인성의 시대가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23년도 하반기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들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관점은 24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그동안 제가 21년도부터 말씀드렸던 이 물의 시대가 본격화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인성의 시대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조업은 가고 인공지능, 바이오, 자동화 기업이 뜨는 시대라고 했죠.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드렸고요. 바이오에 대해서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다고 했죠. 바이오 주식들 하반기부터 계속 올라간다고 올해 내내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자동화 기업들은 이제 물의 시대에서는 로봇 기업들, 설비 기업들, 장비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이 자동화 기업들이 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무원의 시대는 끝이 난다라고 참 많이 말씀드렸죠. 공의 시대의 끝이다. 왜냐면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물가가 1년에 뭐 30%, 40%, 50%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물가가. 그런데 공무원의 월급은 절대 그 물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 월급이 물가를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도 참 많은 것들을 설명드렸고 컨설팅, 상담, 연구, 개발, 코딩이 뜨는 시대라고 했죠. 이게 바로 이제 물의 시대고요. 사실 이 물의 시대는 이별이라 했고요. 겨울이라고 했고요. 식량 대란이라고 했죠. 겨울에 생기는 현상, 곡식이 자라나지 못하고 재물의 시대는 끝이 나고 식량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농업회사가 대박나는 시대입니다. 제가 21년도부터 농업회사가 앞으로 대박이 난다. 농업을 준비하시라고 무수히 많이 강조해드렸죠. 이 물가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폭등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식량을 사 먹기보다는 스스로 생산하려고 하거든요. 그 수요가 몰리다 보면 농업회사들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요. 농기계가 될 수도 있고 농업에 필요한 뭐 씨앗이 될 수도 있겠죠. 농업 관련 바이오 회사들이 또 뜨겠죠. 이 물의 시대는 내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이 된다고 또 바로 빵 터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초입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돈을 찍는다고 했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죠. 거기에 디플레이션이 같이 오는 건데 경기 침체가 오고 돈을 무제한적으로 찍으면서 물가는 폭등하고 그 폭등한 수치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코로나 때처럼 돈을 찍으면 자산시장이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섞이면서 경기 침체가 강하게 타격을 하면 사실 돈을 찍으면 자산시장이 올라주면 그게 사실 경기 침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시장이 좋아지잖아요. 경기가 좋아지잖아요. 돈이 뿌려지니까. 그런데 앞으로 오는 것은 예전에 있었던 좋은 것들은 다 빼고 나쁜 것들만 벌어져요. 잘 보시면 코로나 자산시장, 저금리, 저물가, 저유가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싼 거예요. 그 상황에서 코로나 때 돈을 왕창 풀어버렸죠. 그러니까 저물가인데도 대출을 받아도 부담이 없고 대출 받아서 주식을 사고 대출 받아서 부동산을 샀어요. 저물가, 저금리였으니까 생활비도 굉장히 싼 거예요. 저물가잖아요. 거기에 저유가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싼 상황에서 돈만 무제한으로 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죠. 근데 앞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 여기에 추가적으로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가 오는데
돈을 아무리 찍어도 자산시장이 상승하기 어려운 조건이 되는 거예요. 고금리와 고물가, 고유가인 상황에서 모든 게 다 비싸요. 돈을 아무리 풀어도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산의 실제 가치 대비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가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이게 뭐 표면적으로 만원짜리가 11,000원 됐는데 올라간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화폐 가치가 만원짜리가 5,000원이 된 상황까지 계산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으로 설명드리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항들을 다 이해를 했는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너무 다르게 해석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방송을 여러 편을 찍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돈을 아무리 많이 찍어도,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100조 원을 찍으면요, 사실 저유가, 저물가, 저금리이기 때문에 지출이 적잖아요. 사람들이 월급 받아서 지출이 적어요. 물가도 쌌고 기름값도 쌌고 이자도 쌌고. 그러니까 이 돈을 풀면요, 돈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뭐 기름값이 비싸면 기름값에 써야 되고, 물가가 비싸면 물가에 썼어야 되는데, 이자 같은 경우도 제로금리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찍는 족족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완전히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월급 받아서 생활하기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었죠. 근데 지금 앞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터지면 화폐 가치는 왕창 떨어져요. 그러니까 돈을 찍어서 지원을 해주겠죠 막. 근데 물가가요 3배, 5배, 10배, 20배 이 순서대로 갈 거예요. 지금 최근 들어서 뭐 토마토가 2배 올랐다, 뭐 시금치가 2배 올랐다, 상추가 3배 올랐다, 소금이 4배 올랐다, 막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초기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초기 현상. 내년이 되면 본격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2-3배 정도 올라가고 있는 요 과정이고, 요 시간이 지나면 5배에서 10배, 20배 복리로 갑니다. 이 화폐나 이 자산의 가치 같은 경우는 항상 공식이 있는 게 복리의 법칙으로 배수로 가요, 진행이.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뭐 아르헨티나가 뭐 처음부터 금리가 뭐 100%였을까요? 처음부터는 아니었어요. 이게 복리로 가다 보니까 어느새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 앞으로 내년부터는 어떠한 일들이 시작되냐면, 자 100조 원을 풀었어요. 그러면 일단 물가가 한 2배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거기에 지원금을 쏟아붓겠죠? 그 다음에 이 돈을 받은 사람들이, 빌린 사람들이 한 달에 원래 식비가 우리 가족이 100이었는데 200만 원을 지출해야 되니까 지원금을 받아도 식비에 지출을 쓰기 시작합니다. 돈이 모자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값이 신고가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죠. 그렇게 되면 이 기름값이 2,000원이 넘게 되면 또 이 기름값이 올랐으니까 아무리 내가 돈이 생겨도 기름값으로 지출을 하게 되고, 고금리가 시작되면 이 고금리가 이제 본격화되는 거예요. 지금 고금리 아닙니다. 한 이자로 한 150을 내고 있었는데 30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와요. 복합적인 타격이 온다는 거죠. 거기에 N고가 시작되면 전세계 제조업 물가가 폭등한다고 했죠. 이 제조업이나 기업들, 판매하는 곳들은 다 죽는다고 보면 돼요. 김치찌개를 처음에 5,000원에 팔았어요. 장사가 잘 돼요. 7,000원에 팔게 됐어요. 이 비율만큼 손님의 양이 줄어들어요. 이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10,000원까지 올립니다. 마치 10,000원에 팔면 많이 남을 것 같잖아요. 손님이 적게 와도 남는 게 많으면 똔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손님의 양이 계속 줄어요. 계속. 그 다음에 어느새 20,000원이 돼버리면요, 손님의 양이 그만큼 줄어버려요. 그래서 매출은 고만고만 할 건데 실제로 내가 가져가는 양은 계속 줄어드는 형태가 돼요. 원래 이 가격의 법칙이라는 것은 쌀수록 많이 남길 수가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만큼 손님이 많이 와야지 싸게 팔아도 많이 남는다는 법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이 달러가 비싸지면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많이 하니까 수출하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겠구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달러가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제품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제품을 덜 산다는 걸로 이해하셔도 되고요. 우리나라의 돈을 환전을 적게 하는 걸로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경쟁력을 잃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가격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 달러의 법칙이라는 것은 가격이 올라간다고 내가 많이 남는 게 아니에요. 손님의 양이 줄어버리는 거예요. 달러가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판매량이 줄고 있다는 걸로 해석하셔도 돼요. 마치 달러가 비싸니까 많이 남겠구나 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잃고 있고 마진율이 좋겠지만 덜 팔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김치찌개 가게에서 10,000원에 팔고 있었는데 갑자기 20,000원으로 가격을 올리면 마치 내가 장사를 하는데 많이 남겠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많이 남는 건 맞는데 손님이 줄어요. 기본적인 경제의 룰이, 가격의 룰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100조 원을 찍으면 지금 앞으로는 돈을 아무리 많이 찍어도 이자 내느라 허덕이고 물가가 올라서 생활비가 올라가고 고유가인 상황에서 물가 폭등하고 엔고에서 물가 또 폭등하죠. 지금 뭐 몇 방이 터지는 거죠? 이제 인력을 축소할 거예요. 이제 경기 침체 본격화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면 돈을 아무리 찍어도요, 이 사람을 안 뽑아요. 이 자동화나 저인력으로 변화될 건데요. 그러다 보면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나와요. 물가가 100% 올라가는데 이 노동시장은요, 그 가치가 완전 폭락을 해서 한 20%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토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씩 올라가는데 노동가치는 20%, 토마토 가격이 200% 오르면 노동가치는 40% 상승해요. 그러니까 월급이 아무리 올라도 토마토를 사 먹으려고 하면 실질적 물가는 폭등하는 거예요. 내 돈의 가치가, 내 월급의 가치가 실제 물가와 일치하면서 가면 이게 아무 문제도 안 생기는데 이 실제 물가를 내 노동임금이 못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되면 만약에 토마토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됐어요. 10,000원이 10배가 올랐는데 내 노동 가치는요, 내 월급은요 300만원에서 600만원 밖에 안 올라요. 그러니까 내 노동 가치가 2배 올라갈 동안 토마토 가격은 10배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고금리를 내다가 죽고 물가를 감당하다 죽고 고유가를 감당하기도 버거우니까 이런 상황에서 돈을 아무리 찍어도요, 어떤 현상이 나오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이 안전자산이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이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경기 침체를 경험하다 보면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해요. 노동시장이 완전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 노동의 가치가 폭락한다고요. 임금이 절대 물가를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생산량이라는 게 감소해요. 그러니까 물건이라는 것은 생산을 많이 해야 싸지거든요. 근데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이런 타격까지 동시에 오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비싼 상황에서 내 월급은 풀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돈을 아무리 찍어도요, 내가 부동산을 급매로 팔아야 되고 주식을 급매로 던져야 되고 이렇게 되면 양극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거냐, 이 3종 세트를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일단 버티기 때문에 상급지에 있는 사람들은 안 팔고 잘 버텨요. 그러니까 하급지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타격을 맞는 건데,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부동산으로 좀 설명드리면 이전에 지어진 20-30년 정도 되는 아파트들부터 죽는 거예요. 자산시장은. 이런 오래된 아파트는 죽지만 오히려 신축은 뜨는 거예요. 상급지에 있는 사람들은요, 반응이 늦게 와요. 그래서 상급지는 오르는데 하급지는 죽고 보는 거예요. 왜? 고금리, 고물가에, 고유가에 내 월급이 감당을 못해요. 월급이 또 올라가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오래된 저렴한 주택부터 먼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기 때문에 결국에 그 수많은 돈들이 자산시장으로 몰릴 것인데, 그게 완전히 다 자산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생활비를 내다가 금리를 내다가 돈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자산시장에 온전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산시장이 양극화 현상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말고 주식 같은 경우도 제조업의 시대는 간다라고 했잖아요. 제조업 매출들은 다 죽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자재가 올라가면
핸드폰 가격이 200만원짜리가 400이 되고 400짜리가 800만원을 향해서 금방 가버려요. 예전에 핸드폰 가격 얼마였죠? 100만원이었어요. 지금 얼마죠? 200이에요. 좀 있으면 400대입니다. 그 다음에 800대입니다. 뭐 10년 뒤가 아닙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터지면 몇 달 내로 그런 것들이 막 벌어져요.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약한 뿌리부터 죽기 때문에 옛날에 지어진 주택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건 있겠죠. 만약에 토마토 가격이 한 10배 올랐어요. 근데 오래된 주택은 한 2배가 올랐네? 이게 옳은 걸까요? 이럴 수는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의 격차가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 주택의 실제 가치는 완전 휴지가 되고 있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나마 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 있는 주택들은 신축이에요. 그래서 이 실제 가치도 고려해서 계산을 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농업 관련 회사, 식량 관련 회사, 인공지능 관련 회사 계속 말씀드렸죠. 바이오 관련 회사, 자동화 기업들, 요런 것들은 뜨는데 오히려 역으로 제조 판매하는 데들은 판매가가 올라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판매가가 다 올라요. 냉장고 가격도 상승하고 핸드폰 값도 올라갑니다. 어떤 걸 의미한다고 했죠? 가격이 올라가면요, 판매량이 감소합니다. 이 법칙으로 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기업들이 오른 값을 전부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최소 마진으로 경영을 하다 보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21년도부터 삼성전자 박살납니다 무수히 많이 말씀드렸죠. 그때 가격이 삼성전자가 얼마였을까요? 예, 9만원 인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반등을 보여주는 것은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이 긍정적인 부분이 반영되는 것이지, 실제 회사의 상황은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린 게 22년도부터 23년도 실적이 초전 박살이 난다고 했어요. 실제로 초전 박살 났고, 이 시기에 그 다음에는 앞으로는 더 어려워져요.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아무리 화폐가 많이 풀려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일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 우량주 기업들 중에서 제조 판매라는 기업들은 한계가 나중에 드러나게 돼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폭락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좋다가 아니라, 처음엔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너무 많이 오르면 손님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출과 영업이익, 실질적 실적이 박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제조 판매업은 제가 이전부터 21년도부터 계속 죽는다고만 말씀드렸고, 좋은 점을 본다면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자산에 투자하는 층이 많아질 것이고, 뭐 금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이런 부분은 긍정이지만 회사의 실질적 사정은 좋아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주식을 추천드린다면 제조 판매업보다는 인공지능, 로봇, 자동화, 바이오 기업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와 에코프로는 방송인 입장으로서 조회수가 나오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항상 다룰 수밖에 없는 주제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항상 다뤄야 될 이 주제죠. 에코프로 그룹이나 포스코 그룹은 이미 5년 전, 10년 전 매출 성장에 대한 뉴스, 긍정적인 뉴스와 성장 뉴스가 올해 시세에 전부 다 반영된다고 했죠. 2030년까지 좋은 것들은 이미 현재 주가에 전부 다 반영됐어요. 전부 다. 그래서 에코프로를 말씀드렸을 때 제가 이 시기에 에코프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시기부터는 분할로 정리하시고 올 하반기까지 정리를 하시는 쪽이 굉장히 좋다라고 방송을 한 20편 넘게 했죠. 그리고 또 내려왔고, 지금 이 에코프로 그룹들은 다 이 안에서 계속 머물고, 호재 터질 때 올라가고 악재 터질 때 내려가고, 이 과정으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에코프로 CEO가 제가 사주를 개인적으로 항상 봤는데, 제가 올 초까지는 굉장히 좋은 사주라고 말씀드렸죠. 내년에 굉장히 나빠요. 내년에
운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예상하기로는 내년부터 실적이 정말 크게 박살나거나 거래처가 끊기거나 2차 전지 그 특정 납품의 양이 줄거나 이렇게 벌어질 거예요. 올해가 돼서 이제 하반기 중에 언제 팔지 모르니까,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니까 분할로 5에서 10%씩 조금씩 정리하시라고 했잖아요. 하반기까지. 음력으로 내년 1월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또 내려가다가 또 이 정도의 이슈가 있는 회사들은 또 반등 나오고 또 내려가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겠죠. 그래서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철강회사, 원자재 회사라서 또 인플레이션의 그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긍정적인 인플레이션 원자재 상승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데, 그동안 2030년까지 호재가 올해 주가에 전부 다 묻어 있어요. 이 내용은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 호재가 엄청나게 많이 묻어서 몇천 배가 올라간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 수혜로 호재가 있다, 딱 요 정도가 있는 거예요. 비율이 지금. 이 투자의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좋은 점과 나쁜 점 함께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회사들이 많이 떴잖아요. 솔트룩스도 이제 크게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 AI 요것도 이제 크게 올랐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 미래의 로봇이나 인공지능 이런 관련 회사들이 제조 판매업들이 죽게 되면 결국에 뭐 무인화나 로봇이나 인공지능 산업들이 뜰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혜를 받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수혜가 아니라 미래의 호재를 지금 가져와서 주가를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는 항상 먼저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미래의 호재가 지금 반영된 거예요. 지금은 제조 판매업의 인기가 이제는 인공지능이나 로봇,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유가가 또 올랐으니까 앞으로 또 오를 예정이라고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주가 또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또 라면 관련주잖아요. 라면 관련주가 경기가 어려워지고 경기 침체에 들어가면 잘 팔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 회사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올 하반기부터는 바이오라고 했잖아요. 바이오 인공지능.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차바이오텍 크게 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HLB를 잘 봐야 되는데, HLB가 결국에 선두로 치고 가야지 완전히 바이오 훈풍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에 바자만 들어가도 다 올라가는 거예요. 대장주를 꼽으면 이제 HLB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지금 꾸준하게 계속 사갔잖아요. 바이오 시장을 완벽하게 읽으려고 한다면 HLB가 선두로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냥 종목 검색에서 바자만 들어가도 다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만드는 회사가 HLB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여드린 종목은 추천주가 아닙니다. 이제 매수나 매도를 여러분들이 언제 하실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함부로 추천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우 시세, 코코아 시세, 설탕 시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뭐 1년에 26%, 50%, 40%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러면 뭐 선물 시장이 1년에 뭐 코코아가 50% 올랐다, 그러면 50%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달러의 시세도 봐야 되고, 요게 이제 더 붙죠. 그 다음에 유통, 기름값 뭐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되고, 참이슬이 100원 올랐다고 해서 식당에서 100원 올리지 않고 500원, 1000원 올리죠? 실제로 이 코코아가 50%가 오르면 이전에 생산한 것들을 미리 사재기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시차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게 오르고 나서 한 6개월 뒤, 1년 뒤가 지나면 실제 시세가 반영이 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 2배가 올랐네? 3배가 올랐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시장에서는 시세가 훨씬 더 높게 거래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사재기해놨던 것들을 유통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이게 탁 오른다고 해서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차도 같이 고려해야 되고요. 지금은 이 재물의 시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재물이 가치가 가장 낮아지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돈으로 무언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다고 생각이 드시면 농업에 투자를 해야 돼요. 농업에. 식량이 가장 많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농업의 가치가 가장 높으니까 사실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부동산이 없어가지고 부동산이 무조건 올라간다, 이 시대는 이제 끝이거든요. 양극화로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물의 시대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약을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굳이 마약이 아니더라도 건강식품이나 일반 약국에서 파는 것들이나 처방받은 약이나 아니면 진짜 마약이나, 그게 아니면 이게 인성의 시대라는 게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몸과 정신이. 그러다 보면 굉장히 이제 의지를 많이 하게 되고, 종교에 의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사이비 종교가 정말 많아지고요. 사람들이 다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왜? 재물의 시대가 끝이 나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신과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술이나 담배, 여기에 취해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주위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그 숫자를. 그래서 사람들이 술이나 약에 취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난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동양 철학학적으로 이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변에서 아마 술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마치 물처럼. 그래서 이제 재물의 시대는 끝이 나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부분도 막상 닥치면 또 적응해서 삽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고, 이 물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낯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년 동안 이 물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미리 드렸던 것이에요. 이제 재물이 아니라 정신의 만족으로, 감수성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금요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